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PPI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P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페드가 그래서 금리를 더 내려줄 건지, 아니면은 물가가 걱정되니까 금리를 많이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할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이제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CPI가 나오는 날인데, 사실 오늘 나온 PPI가 어떻게 보면 CPI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약간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PPI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 PPI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분석,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객관적 분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객관적인 데이터들의 근거를 해서 한번 어떻게 PPI가 나올 것 같은지 객관적 근거들을 가지고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번 달 PPI가 되게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높게 나왔는데 이번 달 PPI 같은 경우는 보시면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약 0.3%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는 3.3%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원 PPI도 저번 달에 되게 높았었는데 이번 달은 약간은 낮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상보다 PPI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여기 보시는 이 최종 수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최종 수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컨센서스 보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역으로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 최종 수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높게 나올 것 같다. 일단 제가 최종 수요 상품을 낮게 보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낮아질 것 같은데, 그 최종 수요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역 마진이나 그리고 높은 투입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최종 수요 서비스가 높게 나올 것 같고, 그것들이 전체적인 PPI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전망을 할까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는 근거, 일단 구성 요소별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뜯어서 봐야 됩니다. 사실 PPI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 구성 요소별로 하나씩 브레이크다운해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일단 최종 수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주도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8월달 기준으로 어떻게 됐었냐면은 8월달 기준으로는 배럴당 약 63달러에 거래됐었어요. WTI 기준으로.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7월 달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 중 하나가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올라서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이 원유 가격이 현재 지금 하락 안정화가 되었죠.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좀 되면서 8월 달에는 이 원유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PPI에 하방 압력이 생길 것이다, 즉 디플레 압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상품에는 식품이라는 것도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2025년 전망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약 2.9%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신선 채소 같은 품목들이 좀 급등을 보였지만, 이것은 이번 달에는 아마도 반복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도 8월달 데이터는 전체 식품 가격이 약 소폭 완화되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압력도 크지 않고요. 유일한 상승 압력이 뭐냐면은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생겼던 계란 가격, 쇠고기, 설탕 가격, 이런 것들에서 상승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게 되면은 완만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자, 그리고 핵심 상품 부분,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랑 식품을 합쳐보게 되면 사실상 디플레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핵심 상품 때문에 여기서 특히나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상승의 에너지 하락으로 인한 부분적으로 상쇄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 부문이 위축 국면에 현재 있습니다. ISM PMI를 보게 되면은 ISM PMI가 현재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물가 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제조업 쪽에서의 수요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입 비용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미 관세는 핵심 상품 가격을 2025년 추세보다 약 1.9%를 밀어올렸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리포트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특히나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에서 현저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상품 부문이 에너지가 그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거를 약간은 상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약보합세의 물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최종 수요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전월 대비 무려 0.7%의 견고한 상승을 전망을 합니다. 사실 7월 달에 이 부분이 1.1%가 오르는 바람에 전체 PPI를 엄청 끌어올렸었는데 사실 이게 줄어들긴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0.7%도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전망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주된 이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은 ISM 데이터를 보면 사실 이미 답이 나옵니다. ISM 데이터를 면밀히 뜯어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게 되었을 때 PPI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PPI 같은 경우는 PMI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를 기록해가 확정매 나오긴 했지만 물가 지수 같은 경우 69.2가 나왔거든요. 이게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9개월 연속 60을 초과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50 위에 있으면은 이게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연속으로 60을 초과했습니다. 9개월 연속으로. 이거는 서비스 부분에 현재 전반적으로 강렬하고 광범위한 비용 압박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SM PMI 이거를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응답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코멘트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 그럼 뭘 것 같으냐? 서비스 부분이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관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 서비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도소매 마진을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7월 달에 2.0% 급등해서 최종 수요 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높은 수준 예상이 된다라고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PMI 지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8월 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운송 및 창고업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이 LMI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물류관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운송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폭 완화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고 비용이 급등 중입니다. 이 재고 비용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재고를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우리가 쌓아놓고 그거를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등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재고가 지금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재고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창고 같은 게 지금 이제 품귀가 일어나다 보니까 창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창고를 걸어서 없다 보니까 이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 가격 현재 지금 거의 72나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관 및 재고 관리 비용 상승 자체가 최종 수요 서비스 PMI의 핵심 투입 요소 중 하나인 이 운송 및 창고 서비스 가격으로 아마 전가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관세를 피하려고 재고를 쌓아놨는데 그 재고 비용 자체가 올라가 버리고 있구나. 그럼 이게 대체 물가 압력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여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뭐 항공 여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7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번 달에 소매 판매 데이터로 봤었을 때 소비자가 아직까지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과 비례해서 봤는데 증시가 지금 좋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견고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최종 수요 서비스 부분이 아주 지속적으로 인플레 상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PI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뭐냐? 중간재 수요입니다. 중간재 수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파이프라인.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전가되는 경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재 수요 분석은 그래서 인플레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미래 전망을 제공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품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는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PMI에서 나왔어요. 제조업 PMI에서 이 제조업 PMI 자체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지수 높았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품과 원자재 비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제조업 PMI만 보게 되면 생산은 둔화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재 수요에서도 인플레 파이프라인이 지금 과열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PPI를 산출하는데 이제 제가 참고한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ISM 제조업에 있었던 이 물가지수, 그리고 서비스업에 있는 물가지수, 그리고 LMI라고 하는 이 물류와 관련된 이 지수에서 나오는 재고비용과 운송 가격이 있는데, 보시면 재고비용이 말씀드렸다시피 급등했고요. 그죠? 운송 가격도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조업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높고,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많이 안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내려왔었고, 천연가스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약간 내려갔어요. 즉 현재 이 PPI가 끌어올려지는 요인이 글로벌 요인이 아니라 이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핵심 서비스, 그러니까 최연소 서비스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거고, 사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이 PPI를 우리가 걱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그죠?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게 현재 시장의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가 그럼 현재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채널 1번은 뭐냐면은 직접적인 투입 비용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 비용 자체의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전파 메커니즘입니다. 말 그대로 수입 원자재나 중간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이제 세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내의 생산자 비용을 즉각적으로 올려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실제로 관세가 여기에 반영되는 증거가 있는가? 이거는 정성적 증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ISM 조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직접적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컴퓨터 및 전자제품 분야의 한 응답자는 관세가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이 발표되면서 신제품 개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을 하고요. 식음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산 수입에 현재 50% 관세가 매겨졌는데, 이것은 인증 유기농 사탕수수와 그것으로 만든 모든 것이 훨씬 더 비싸질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기계, 가공금속 분야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ISM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간접 비용과 물류 마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고에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재고와 창고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가 관세 마감 시한, 그러니까 관세가 그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을 그 회사들 다 미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행 적재 경쟁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재고 과잉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재고가 과잉되는 게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는 요소가 아닌가? 왜 물가를 올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창고 공간, 그러니까 사실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창고는 제한되어 있죠. 창고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막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창고나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이런 수요를 급등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창고 가격과 재고 비용, 즉 재고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등해 버려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LM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거기서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보관 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자에 전가되게 되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생산자가 재고를 쌓아놓은 게 물가 하방 압력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동인으로, 즉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게 생산자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동인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재고라고 하는 거의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재고가 쌓이는 동안에는 물가가 안 올라요. 근데 재고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물가가 역으로 오르게 되는, 그리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관세 부과랑 맞물려서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역설적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관세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두 번째 채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채널 중에서 다른 것도 더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건데, 무역 서비스 및 금융에 대한 겁니다. 일단 이 관세를 가장 먼저 지불하게 되는 도소매 업체들은 일단 직접적인 비용을 이제 지불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이 재고 보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재고 보유에 따른 금융 비용 같은 것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진을 인상하고 있어요. 마진을. 그러니까 도소매 업체들이 본인들의 마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달 비중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역 서비스 PPI가 전월 대비해서 2점 급등했죠. 근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관세 지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공급망 금융 수단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현재 관세가 이 미국의 이 생산망,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세는 현재 물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점점 나오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을 제가 길게 드렸는데 종합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충된 요인들을 종합해보게 되면은, 일단 디플레이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운송 가격도 완화되고 있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현재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지만 인플레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ISM 물가지수나 이런 LMI 같은 걸 보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투입 비용과 관세가 물리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관세 영향을 받는 핵심 상품들의 상승도 압력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것들이 CPI, 즉 소비자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을 때도 현재 서비스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재 파이프라인에 압력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 물가에도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비자 인플레이션에서 핵심 상품의 서비스 부분이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심지어 재가속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2018년도에 관세 파급 메커니즘은 이제 그 0.3%에서 더 올라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것보다 2018년보다 가져가 더 컸기 때문에 현재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된 이후에 현재 시장은 랠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 멈춰질 브레이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관세가 과연 일시적일까? 그래서 물가가 괜찮을까? 그래서 9월에 금리를 내린 다음에 계속 금리를 내릴까?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이 계속 랠리 중인 걸 멈추는 장애물이라고 하면 그게 거의 유일한 장애물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종합해보면은 사실 관세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비용 전가 구조라고 하는 게 고착화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ISM 보고서 확인해 보면은 이번 관세는 사실상 해외 수출 업체가 비용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미국 내에 있는 수입 업체랑 생산자에게 그게 그대로 전가되는 그림입니다. 이 말 자체가 미국 내에 있는 경제 시스템의 비용 구조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물가 급등이라기보다는 이 무역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경제의 기초 비용 수준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 가능성이 전 이번에 데이터를 보고서도 높아지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PMI랑 LMI를 유심히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항상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시장이 지금 매우 강한 강세장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어요. 폴란드 영공에 지금 드론을 보냈죠. 그리고 어저께는 이스라엘이 심지어 카타르를 쳤습니다. 카타르는 참고로 미국이랑 좀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쳤어요. 그리고 어저께 고용 데이터가 새로 발표됐는데 그것도 박살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진짜 장이 지금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세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로 한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진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 퀀터스의 전략들도 현재 지금 암호화폐 전략들을 밀고 있고 관련 내용은 저희 위에 있는 VIP랑 아래 댓글에 있는 타이탄 전략을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가 트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PI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 PPI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내린다 하면은 그때를 기회로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이 PPI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게 안 좋아질 테니까 도망가라. 다 팔고 나가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땐 매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PPI가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PPI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올라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매크로와 시장을 동시에 보고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보고 매크로를 보아서 매크로의 방향성이 이렇게다고 봤었을 때 시장이 거기 따라오는가 라는 거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합니다. 그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